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생물학 특론은 진화의 과정과 계통 발생의 재구성과 활용, 그리고 종 분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화의 과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생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진화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이 진화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이번 2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진화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변화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우리 앞 세대와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유전적 구성은 필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하고 있죠. 이 변화라는 것, 생물에서 나타나는 변화 자체가 사실 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단 유전적 구성에 나타나는 변화는 종의 기원과 멸종 이런 것들을 초래하며 생명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가 얼핏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현상이 어떻게 우리 유전자 풀을 변화시키는지를 이해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화는 생명과학의 핵심적인 이론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유용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생명과학은 진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서로 어느 정도 멀고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는 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 생물들을 연구하는 이유가 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마우스, 생쥐를 연구해서 어디다가 사람에 쓸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마우스는 우리 사람과 유형관계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마우스에서 얻은 여러 가지 실험적 결과들이 바로 사람한테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 생물들이 독립적으로 생겨났다고 하면 그러한 일들은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진화의 이론들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용한 어떤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게 됩니다. 다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윈은 사실 과학적으로 진화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특히 종분화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설명한 사람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사람은 라마르크지만 라마르크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해서 자기의 이론들을 전개하고 있고요. 다윈은 정말 자기가 경험한 풍부한 사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선대 사람들이 이뤄놓은 업적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이론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은 상당 부분 옳은 부분이 있죠. 다윈은 20대 초반에 비그로를 타고 전 세계를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냥 놀러 다닌 건 아니고요. 어떤 목적에 있어서 갔는데 이 비그로의 경험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여기 갈라파고스 제도 보이시죠?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그가 경험한 여러 가지 생물의 패턴들, 물론 이 갈라파고스뿐만 아니라 이런 남미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패턴들이 그가 자신의 어떤 진화 이론을 세우는데 중요한 그리고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자, 그가 내린 결론은 여기 나와 있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까요? 종은 불변의 존재가 아니며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종은 계속 변화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리 세대, 그 앞 세대, 우리 다음 세대 계속 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많은 생물들도 세대 사이에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던 것들이 바로 이게 생물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종들은 공통 두상을 공유하며 시간에 따라 서서히 분개해왔다. 여기 이제 변형 혈통. 다윈은 영어로 descent with modific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 세대가 변형되어서 형성된다라는 얘기죠. 조금씩 매 세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공통조상은 있지만 쭉 시간이 흘러나가면서 변화되기 때문에 자손들은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게 바로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연선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살펴볼게요. 자, 자연선택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설명했고요. 이 자연선택의 핵심적인 내용은 생존과 생식을 더 잘하는 그 구성원들이 생존과 생식에 더 생존과 생식을 더 잘하는 구성원들이 자신과 닮은 자손들을 더 많이 그 다음 세대에 남기고, 그런 과정이 누적되면서 집단이 점점 더 그 환경에서 더 잘 생존하고 더 잘 생식하는 종류들로 바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진화를 얘기할 때 진화는 개체 단위가 아니라 집단 수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진화는. 그러니까 한 개체가 있는데, 저라는 개체가 예를 들어 진화해서 뒤에 날개가 달리고 갑자기 막 여러분 마블 코믹스에 나와 있는 어떤 슈퍼 히어로처럼 막 이렇게 변하는 거, 이걸 진화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진화는 집단 수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수준에서 유전적 구성이 변화하는 거, 이게 진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집단을 정의해 보면요, 같은 시간대 특정한 지역에 서로 교배하며 살아가는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의 모임입니다. 동일 종에 속하는 개체들의 모임인데, 다만 저는 예를 들어 1000년 전, 2000년 전 사람이랑 저 호모사피엔스랑 만나서 결혼해서 자손을 낳을 수 없겠죠. 현실적으로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 인류가 우주선이 개발되지도 않은데 화성과 지구에 존재한다고 하면 서로 같은 집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잠재적으로 서로 만나서 교배를 해가지고 그 다음 세대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의 모임, 이걸 우리가 집단이라고 하고요.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류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개체들이 다 하나의 집단을 형성한다는 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집단입니다, 그게. 집단은 그래서 같이 서로 유전자가 섞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바운더리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집단을 우리가 묘사를 할 때 여러 가지 특징들로 묘사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유전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집단의 개체들이 가진 유전자. 근데 유전자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눈의 색깔 같은 걸 보세요. 눈색이라고 하는 형질에 대해서 눈색이 예를 들어 갈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겠죠. 이런 각각의 특정 형질, 우리가 이거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징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래도 눈의 색깔을 결정한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요, 각각의 색깔을 결정하는 다른 종류의 유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갈색을 만드는, 또 검정색을 만드는, 파란색을 만드는 대립 유전자들이 각각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다양하면 당연히 형질들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과 같은 대다수의 동물 또는 식물들은 이배체이기 때문에, 이배체라서 일반적인 상염색체에선 대립 유전자를 2개씩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개체들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각 개체별로 대립 유전자를 같은 거를 가질 수 있고, X2, X2처럼요. 이런 경우 우리가 호모라고 하죠. 동형적합자라고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X2, X3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는 걸 우리가 이형접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테로라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호모와 헤테로, 각각 이 개체별로는 각각의 독특한 유전자형을 구성합니다. 유전자형은 X1, X1 이런 것처럼 각 개체를 구성하는 유전자의 조합을 우리가 유전자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유전자형을 구성하는 개별 대립 유전자, 이것들 이게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개체들이 가진 모든 유전자들의 합을 우리가 유전자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풀이라고 하면 보통 다 모아놓은 그런 뜻을 얘기하죠. 그래서 유전자 풀.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대립 유전자도 있고 유전자형도 있고, 이 대립 유전자가 모두 모인 유전자 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단을 정의할 때 대립 유전자의 빈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X1은 전체 개체 중에 몇 개체나 차지하느냐, 이런 건 우리가 유전자형 빈도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 X1 자체가 전체 유전자 풀에서 차지하는 빈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집단을 규정할 수 있어요. 집단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지금 자연선택, 돌연변이, 유전자 흐름, 유전적 부동, 선택 교배와 같은 진화 요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먼저 돌연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돌연변이는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유전자의 변화를 얘기하게 되겠죠. 이런 유전자의 변화는 보통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무작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돌연변이도 여러 가지 특징들을 나타내게 되겠죠. 자,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작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 약간 그 확률적이라는 뜻이죠. 확률적. 근데 이제 두 대장균이 있어요. 두 대장균이 있는데 두 대장균을 서로 갈라놓고 쭉 봤어요. 돌연변이가 각각 이 대장균이 생기겠죠. 쭉 봤을 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여기서 세대로 측정됩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두 대장균 이 계보에서 어떤 정도의 돌연변이가 서로 축적되는지 둘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라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축적된 돌연변이 수가 적지만 점점점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요. 여기 비례해서 그 시간에 비례해서 돌연변이가 축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적이긴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 돌연변이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서로 달라졌으니까 유전적으로 서로 다르죠. 그러면 이 개체들이 대장균이라고 하는 개체들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적 변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는 모든 유전적 변이의 궁극적 원천이 되겠습니다. 돌연변이가 없으면 돌연변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우리가 이 DNA 복제 과정 중에 충분히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전적 변이의 원천이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양한 것은 바로 이런 돌연변이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연선택, 인위선택인데 먼저 우리가 자, 일단 유전적으로 좀 다양해요. 다양하고 여기에 선택이 작용하게 되면요.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예와 또 강아지 예들이 있어요. 일단은 야생의 야생 겨자가 있습니다. 야생 겨자, 브라시카 올라시아라고 불리는 이 야생 겨자가 있는데요. 이 야생 겨자에서 특정 부분을 선택한 결과가 우리가 많이 쓰이는 여기 지금 야채들이 있죠. 양배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방울 양배추, 북영 양배추, 케일. 한 번쯤은 다들 여러분들 맛보고 보셨을 것 같은 모든 이런 야채들이 사실 생긴 게 너무 다르긴 하지만 결국 한 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종을 특정 부분, 예를 들어 끝놓은 부분이 좀 더 끝놓은 부분에서 이렇게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은 양배추 같은 스타일이 나오고요. 꽃송이를 선택하면 콜리플라워 같은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줄기와 꽃이 발달한 것을 선택하면 브로콜리 같은 애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전부터 사람들은요, 이런 품종들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인위선택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찰스 다윈은 이 인위선택 과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다음 페이지 이제 그 비를 예가 나오겠지만요. 이 인위선택 과정을 거치게 되면 너무나 다른 종처럼 생긴 개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연이 만약 그런 어떤 힘을 작용한다. 자연이 선택하는 과정들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역시 새로운 종이 생겨날 수 있고 새로운 어떻게 많이 다르게 생긴 그런 개체들이 그런 어떤 집단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연 선택과 더불어 적응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때 도출이 되게 되죠. 자연 선택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의 변화에 가장 잘 생존하고 그 다음에 생식하는 개체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들로 점점점 채워져 나가는 과정이 자연 선택의 과정이고요. 그 결과가 바로 적응이라는 것이죠.
자, 앞 세대에서는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개체들도 많이 섞여 있는데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환경에 가장 잘 생존하고 그 환경에서 가장 잘 생존하고 가장 잘 생식하는 개체들로 점점점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 집단보다는 요 집단이 그 환경에 더 잘 어울리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응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 자체도 적응이라고 하고요. 그 과정에 의해서 생긴 그 생성물 자체도 적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인위선택 얘기를 하면서 찰스 다윈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윈은 집이 굉장히 잘 산 귀족까지는 아니지만 부르주아 집안이었죠. 집이 굉장히 부자였고요. 그래서 취미생활로 비둘기 이 지금 품종 개량 같은 걸 합니다. 애완용 비둘기에 대해서 같은 비둘기로부터 출발했지만 여기 이 비둘기 콜룸바 리비아라고 불리는 양비둘기 있죠. 서양 비둘기부터 시작하지만 다 이런 개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꼬리끝이 무성한 날개인가요? 꼬리인가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주변 머리 주변에 이렇게 무성한 아니면 목이 길거나 이 앞쪽이 이상한 구조를 가진 거. 여러분 이 비슷한 거를 우리 개 품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개는 늑대에서 왔다고 하는데 늑대와는 사뭇 다르게 생긴 뭐 다리도 짧은 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덩치가 엄청나게 큰 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털이 엄청나게 많거나 주름이 많은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야생의 품종 야생의 개체들을 품종 개량한 거죠. 인위 선택을 통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개입했긴 하지만 다윈한테 큰 영감을 준 이런 어떤 경험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유전적 부동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유전적 부동은 작은 집단에서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대립유전자 미도가 무작위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지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여러분들 예측 가능한가요? 예측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본인이 잘 자신 있고 또 상대방 배우자의 좀 좋은 특징만 갖고 가진 자손을 여러분들이 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작위적으로 유전자들이 선택해서 섞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 자, 빨간 콩과 노란 콩이 들어있는 지금 어떤 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형성할 것들은 원래 이 앞선 병에 들어있는 일부의 것들로부터 그 다음 세대가 생성되는데요. 그래서 섞어가지고 이걸 무작위적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빨간 콩과 노란 콩이 대략 비슷하게 보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걸 보세요. 빨간 콩이 훨씬 더 많죠. 얘를 불려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만든다고 하면요. 그 다음 세대는 빨간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그 주사위 던지기랑 비슷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정자와 난자들이 그 다음 세대 어떻게 어떤 애들이 선별돼 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형성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위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유전적 부동이라고 합니다. 자, 유전적 부동은 집단 크기가 강할수록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콩 집단에서 콩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 여기다 분다고 하면요. 이렇게 빨간 콩과 노란 콩의 비율이 너무 왜곡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개체들이 그 다음 세대 여기서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집단 크기가 크면 클수록 유전적 부동은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집단 크기가 작을수록 강하죠. 유전적 부동이. 그래서 집단 크기가 작을수록 이런 무작위적인 변동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집단 병목, 여기서 보이는 이 집단 병목이라든지 창시자 효과, 창시자 사건 같은 경우 유전적 부동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집단 크기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유전적 부동이 아니라요. 유전적 부동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조건인 거죠. 유전적 부동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병목 현상과 창시자 효과 자체가 곧 유전적 부동인 양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잘못된 개념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인으로서는 우리의 선택 교배를 들 수 있어요. 선택 교배는 교배 상대를 무작위로 선택하지 않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선호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 교배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고 자기의 교배 상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연계의 동물, 식물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무작위로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진화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선택 교배의 극단적인 형태로 성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한쪽 성의 개체들이 무작위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선호도가 있게 이성의 특정 개체들과 우선적으로 교배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긴 꼬리 천인조가 있죠.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자, 이 긴 꼬리는요, 이 새의 생존과 생식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긴 꼬리를 가진 개체들은, 수컷들은 특히, 수컷들은 암컷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암컷들이 긴 꼬리를 가진 수컷, 길면 길수록 더 좋아요. 이 수컷과 교배해서 수컷 자손을 얻게 되면요. 그 수컷 자손은 자기의 아빠의 특징을 많이 갖고 태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인기가 좋아요. 인기가 좋으니까 암컷들이 이런 수컷을 선택해서 자손을 낳게 되면 그 유전자의 절반은 자기 거죠. 그러니까 얘가 꼬리가 길어가지고 인기가 많게 되면요. 자기 유전자를 정말 많은 그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호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여기 소 진화에 관련된 내용, 제가 아까도 얼핏 설명했지만 유전자 풀을 기술할 때 대립 유전자가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집단 내 모든 대립 유전자 전체 사본수, 그 중에 특정 사본수, 특정 대립 유전자의 사본수, 이걸 이제 우리가 대립 유전자 빈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사례를 통해서 이거에 계산해 보죠. 자, 여기 보게 되면요, n이 200이다. n이 200이다는 200개체라는 뜻입니다. 200개체. 그래서 200개체인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집단 1과 집단 2예요. 집단 1은 AA가 90개체, 라지 A, 스몰 a가 40개체, 스몰 A가 70개체고요. 여기는 각각 45, 130, 25개체예요. 그때 라지 A의 빈도를 P라고 하고요. 이 라지 A가 얼마만큼 차지하냐를 P라고 보고, 스몰 a를 Q라고 했을 때, 자, P는 전체 지금 200개체이긴 하지만 200개체가 각각 대립 유전자를 2개씩 갖고 있죠. 근데 전체 400개 중에서 라제일, 즉 라제일을 2개씩 갖고 있는 개체가 90개체예요. 그러면 90 곱하기 2 하면 180이 되겠죠. 거기에 라제일 하나를 갖고 있는 개체가 40이에요. 40개체 차지하면은 전체 0.400분의 220에서 0.55만큼을 차지하게 됩니다. Q는 스몰 a는 0.5의 나머지 부분이 되겠고 0.4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립 유전자 빈도를 계산할 수 있고요. 유전자형의 빈도는요. 각각 라지 A, 스몰 스몰 A가 전체 200개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집단 2의 빈도를 대립 유전자 빈도와 그 다음에 유전자형 빈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둘 다 비교해보면 대립 유전자 빈도는 똑같아요. 지금 0.5, 0.45로 차이가 나는 것은 유전자형 빈도인데, 자, 보시게 되면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헤테로가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왼쪽은 호모들의 비중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쉽게 그 집단의 특성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생2에도 나오죠, 여러분. 자,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은 대립 유전자 빈도가 세대에 따라 변하지 않고 유전자형 빈도를 대립 유전자 빈도로부터 예측 가능하도록 설명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 집단 유전학이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널 모델이라고 얘기하겠죠. 널 모델. 기본 모형이 되겠습니다. 기본 모형. 여기에서 벗어나고 파생되는 모형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진화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즉 진화하지 않는 집단, 즉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을 하는 집단은 절대 진화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자, 제가 아까 진화는 유전자 풀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사실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을 나타내는 집단들은 매 세대 유전자 풀의 변화가 없습니다. 유전자 풀의 변화가 없고 유전자의 빈도, 대립 유전자 빈도도 변하지 않는 그런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화하지 않는 집단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진화했을 때, 이 집단이 진화했을 때 텔레비전 제작 빈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진화의 요인들을 구성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세대 1에서 라제가 0.45, 0.20, 0.35 개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P와 Q가 0.55, 0.45, 아까 이 전 페이지에서 계산한 만큼 계산이 되겠고요. 그러면 라지 A를 가지고 있는 정자와 난자는 0.55겠고요. 스몰 A 가지고 있는 정자와 난자도 0.45만큼의 비율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들이 각각 결합을 했을 때, 이걸 우리가 퍼넷 사각형이라고 얘기하죠. 퍼넷 사각형. 이 퍼넷 사각형을 그려보게 되면요. 라지는 전체 0.03이요. 라지 스몰 a는 0.247로 0.247을 더해가지고 0.49, 0.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a는 0.2025가 되는 이런 어떤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비율이 바뀌지 않아요. 매년, 매 세대 P와 Q의 비율,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스몰 A의 비율은 변하지 않게 쭉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고요. 이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이루어지려면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돌연변이가 없어야 되고요. 자연 선택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흐름도 없어야 됩니다. 집단의 크기는 무한이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 교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5가지 전제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그 조건들은 진화의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돌연변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돌연변이가 있죠, 실제로. 그러면 돌연변이도 진화의 요인이 되겠고요. 자연선택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연선택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선택에 의해서 이 집단이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리고 집단의 크기가 무한이다. 제가 집단의 크기와 유전적 부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었습니다. 집단의 크기가 무한이라고 하면요. 유전적 부동이 발생할 수 없어요. 유전적 부동 자체도 역시 실질적으로 진화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우리 자연선택이 작용하는 대다수의 형질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어떤 뭐랄까 정규분포 같은 패턴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형질들은요. 그래서 보통 이런 형질들이 있는데, 이 형질들이 이런 패턴을 나타내는데, 적응도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들어갑니다. 적응도는 다른 표현에 비해서 특정 표현이 가지는 상대적인 생식 기여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자손들 그 다음 세대에 남기면 더 적응도가 높은 거고요. 그 반대로 적응도가 낮게 되면은 그 다음 세대 자기 자손을 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응도와 그 다음에 그 개체들의 적응도가 그 다음 세대에서 이제 그 개체들의 표현형을 좌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형질들, 우리 몸무게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연속적인 형질들에서 적응도가 좀 여러 가지 패턴을 나타낼 때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정화 선택인데요. 평균 값에 가까운 애들이 훨씬 더 정도가 높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균 쪽으로 좀 더 좁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평균에 가까운 애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낳게 되니까 평균 부분이 꼭대기가 올라가게 되고요. 양극단에 있는 애들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안정화 선택. 일단 이 집단이 안정적으로 이동되게 되겠죠. 그 다음 방향성 선택은요. 한쪽 방향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정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도가 이쪽이 높아요. 그러면 이쪽 개체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낳게 되니까 집단의 그 다음 세대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패턴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분단선 선택은요, 양극단이 더 높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운데 있는 애들보다 양쪽으로 흩어지게 되는 패턴을 나타내게 되겠죠. 보시면. 자,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 자연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다음 세대 패턴의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신생아의 체중은 안정화 선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너무 많이 나간 애들은 모체가 걔를 낳는데 너무 힘들죠. 보통은
모체가 그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요, 아이도 역시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너무 적게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도 사망률이 높죠. 그래서 적정 그 체중을 가진 애들이 가장 잘 살아갑니다. 물론 현대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뭐 몸무게가 적다라든지 너무 많아도 살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워낙 의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전에는요,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갔는지 너무 적게 나갔는데 하면은 자식들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인류의 신생아 체중은요, 약 여기 보시는 것 같이 6에서 7파운드 정도, 한 3에서 4kg 정도가 이제 많이 태어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방향 선택의 예입니다. 지금 이 텍사스 롱혼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소는 아메리카 들여온 소가 없었어요, 여러분. 원래는 없었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 들여왔게 되겠죠. 그리고 얘들이 이제 야생화가 됩니다. 야생화가 되면서 뿔 긴 애들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야생 포식자들 있잖아요. 그걸 물리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됐기 때문에 긴 뿔을 가진 애들이 생존에 유리하게 되어서 얘들이 선택됨으로써 긴 뿔을 가진 패턴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방향성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분단수 선택은 서로 갈라지는 겁니다. 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리의 두께, 모양이 새의 그 먹는 것과 큰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작은 부리와 큰 부리가 있어요. 큰 부리일수록 두꺼운 걸 먹을 수 있습니다. 두꺼운 먹이를 부셔 먹을 수 있고요. 작은 부리는 좀 더 좁은 틈이라든지 좀 더 부드러운 먹이를 먹을 수 있는데, 요 중간에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 부리를 가진 애들은요, 두꺼운 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 양쪽, 그러니까 먹이가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 가운데 어정쩡한 크기의 부리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부리보다는 아예 두껍던지 아예 그 가늘던지 이 두 가지 부리 형태가 훨씬 더 정도가 높게 될 때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양봉 분포를 나타내는 패턴으로 그 다음 세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변이라고 하는 거. 변이는 자연선택에서 기본적인 재료가 됩니다. 변이가 없을 때 절대 자연선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 내 변이는 종의 진화적 잠재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변이가 있을 경우, 여러분 늑대에서 수많은 개의 품종이 나왔죠. 그만큼 늑대 집단 내에서는 그만큼 유전적 변이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변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개 품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는 종의 진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봤던 여러 가지 진화 요인들이 있죠. 자연 선택. 선택도 변이를 없애두는 거죠. 왜냐면 가장 최적의 유전자를 가진 애들만 남고 나머지 유전자들을 가진 애들은 죽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 자손을 안 남기기 때문에 자연 선택의 대부분의 자연 선택은요, 보통은 변이를 죽입니다. 유전적 부동도 변이를 감소시켜요. 돌연 변이는 변이를 증가시키겠죠, 물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대다수 진화 요인들은 변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진화 요인들은 뭐 변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연 선택 수준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혈구가 동그란데 이렇게요. 이게 찌그러지면서 남모양을 띠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적혈구를 가진 헤모글로빈의 돌연변이로 생기는데요. 이런 헤모글로빈의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요. 말라리아가 이 적혈구에 침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완전히 찌그러진 남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정도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 남모양 적혈구 대립유전자를 헤테로로 가진 헤모글로빈을 갖게 되면요, 형태는 동그랗습니다. 그 다음에 절반 정도가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이기 때문에 말라리아 병원충이 진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 괜찮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표현형보다 말라리아에 대한 적응성이 높기 때문에,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헤테로를 가진 개체들은요,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테로가, 즉 이형 접합자가 굉장히 높은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 다양성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또 오른쪽의 그림처럼
우리가 빈도 의존적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물고기가 지금 여기 이 물고기는 비늘을 먹는 식리너로 얘기를 합니다. 식리너. 그러니까 비늘을 다른 물고기 비늘을 뜯어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 식리너 중에는 오른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입이 비틀어진 애들이 있고요. 왼쪽으로 입이 비틀어진 애들이 있는데 이 물고기들 같은 경우 이 유전자에 의해서 두 개 결정되겠죠. 그런데 이제 얘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들은 생식적으로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소수로 존재하는 얘들이 의외의 공격을 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얘들이 증가합니다. 그럼 얘들이 감소하고 증가하게 되면 또 이제 물고기들이 얘를 경계하고 그럼 얘가 증가하고 얘가 또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두 가지 형태가 서로 빈도가 높아지면 정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다시 낮아지게 되고 그다음 빈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제 다시 높아지게 되는 그래서 균형을 어느 정도 계속 이루는 거예요. 이 빈도 사이에서 이걸 우리가 빈도 의존적 선택인데 이형접합자 우세라든지 빈도 의존적 선택 둘 다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선택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 여기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뭐가 있냐면요. 지워보겠습니다. 빈도 의존적 선택, 이형접합자 우세 두 가지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더해서 자 돌연변이 있죠. 분자순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도 사실 그 유전적 다양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분자순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의 대다수는요, 표현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표현형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중립돌연변이라고 해요. 중립돌연변이. 이것도 역시 변이를 유지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한 빈도 의존적 선택, 그 다음에 이형 접합자 우세,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집단 간에 존재하는 유전적 변이,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얘기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유전자가 다르죠.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집단. 이런 경우 이 유전적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 유전적 변이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흰 토끼뿔이 유업 집단에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시아나물을 만들게 됩니다. 시아나물은 아무래도 식물들이 예를 들어 이제 그 시안은 여러분 시안 아시죠? 시안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는 독성을 나타냅니다. 시아나물을 만든다는 얘기는 식물들이 초식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기작이 되겠죠. 그래서 추운 곳에 사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시아나물을 적게 만들었고요. 좀 따뜻한 곳에 사는 애들은 시아나물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런 시아나물의 패턴들을, 시아나물의 어떤 만들고 만들지 않은 식물들의 비율이 달라지는 거. 이것도 역시 유전적 변이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겠죠. 자, 근데 진화의 속성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볼까요? 진화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한정 가능하지 않아요. 진화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는 그 생물이 살아온 진화의 역사, 또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 이 거래에 의해서 트레이드 오프에 의해서 제한이 됐습니다.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왜 그러면 제한되느냐? 진화에 의해서 새로운 구조가 생성되는지 새로운 특징이 적용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요. 이거는 기존 구조를 변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이 아래 여기 그림들을 보세요. 여러분 납작하게 바닥에서 살아가는 두 가지 그 어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은 가오리 종류고요. 오른쪽은 넙치 종류가 되겠죠. 가오리나 넙치나 몸이 납작해가지고 바다에 살기 딱 적합한데요. 하지만 둘의 형태는 틀려요. 얘는 등 쪽이 위로 향해 있지만 얘는 한쪽 방향이 아래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한쪽 방향 아래로 있기 때문에 눈이 이제 이쪽이 가려져 있으면 곤란하니까 눈이 돌아갔어요. 이렇게 한쪽 면에 돌아가는 눈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위아래로 납작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눈은 위쪽으로 다 존재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뜨게 됩니다. 이거는 이들이 연골오리와 경골오리로서 각자 걸어온 진화 역사에 의해서 제한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화, 그 모든 환경에 가장 최선인 진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만고불변의 법칙이 존재하죠. 진화에도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특징을 갖게 되면서 이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그 특징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특징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때 진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 누룩뱀이 있습니다. 누룩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피 영혼이 있죠. 있습니다. 조피 영혼 같은 경우에는 영혼은 개구리 같은 양서류 종류예요. 양서류 같은 애들은요, 어때요? 피부가 되게 얇고요. 먹기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대다수 양서류가 그렇게 먹기가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양서류들은 그렇게 잘 먹힐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지금 이 조평원 같은 경우에는 신경 독소인 테트로톡신, 여러분 보고가 갖고 있는 독소가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소듐 채널 신경세포에 있는 소듐 통로 있죠? 이 소듐 통로를 막아요. 수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그런 어떤 독소가 되겠죠. 여러분 신경계 마비되면요 호흡을 못해서 죽습니다. 호흡에 지장이 생겨서요. 그래서 많은 이 척추동물들이 이 테트로톡신의 약한 면모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누룩뱀 같은 경우에는 이 테트로톡신의 둔감한 이 소듐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둔감하기 때문에 이 독소에는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둔감하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제대로 빨리 기능할 수 없어요. 좀 행동이 느려지게 됩니다. 독소를 섭취했을 때 더 느려지게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런 특징을 진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독소에 대한 내성을 갖는 것이 좀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이 누룩뱀의 테트로도톡신에 대한 내성 수준이 높은 곳, 이 높은 곳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조피용원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 지금 이 조피용원들이 분포하는 부분에서는, 독성을 가진 조피용원이 분포하는 부분에서는 이 누룩뱀들이 이 테트로톡신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없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에 투자하느니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여기에서 더 좋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거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라는 거 이런 그 법칙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21장은 개통 발생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것 어떻게 개통 발생을 재구성하느냐,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을 이거를 재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발생은 생물 사이 유연 관계를 형성한 생물의 진화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과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들이 같은 공통 조상에서 나왔죠.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람과 사람이 형성되고 침팬지가 형성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개통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개통수 조상들이 왼쪽에 있고요. 시간이 흘러서 이 조상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종분화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두 개로 갈라지게 되면 두 개로 갈라지고 또 세 개로 갈라지고 네 개로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이 네 개의 종이 형성되는 과정들 그리고 그것들의 역사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통은 그 조상과 그 자손 집단을 하나의 계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들이 계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통이 되겠는 거예요. 이것도 계통이 되겠고요. 자, 개통수를 구성한 요소들을 보겠습니다. 개통수는 현재 있는 그 어떤 생물들을 가지고 구성을 해요. 자, 사람,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여기에 있는 개통수를 구성하는 그 개통수의 그 작성 대상들이 되겠죠.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면 중간중간에 이 개통들, 가지들이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마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디와 마디 사이를 이어주는 것들은 가지들이 되겠죠. 가지. 그 다음에 이 네 개가 모두 다 만나는 이곳, 여기가 이제 공통두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통두상에 있는 곳이 되겠고, 여기를 기부 또는 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트, 뿌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개통수는 기부, 가지, 마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통수에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과 침팬지는 이 점을 기준으로 서로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통수와 이 개통수는 같은 개통수를 의미해요. 여러분, 개통수를 읽으실 때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개통수는 분류학에서도 이용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분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여러 생물들의 그룹핑을 하는 겁니다. 그룹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쥐나 침팬지는 포유류에 속하고요. 도마뱀, 악어, 비둘기 합쳐서 양망류에 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롱뇽 합치면 사지류, 그 다음에 여기 칠성장어, 농어를 합치면 척추동물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 우리가 분류군이라고 하는데, 분류군은 어떤 종들의 모임이지만 거기에 이름이 붙어요. 보통 이 분류군은 하나의 조상에서 나온 개체들로, 자손들로 구성되는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분기군으로 보통 분류군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포유류라고 하는 분류군은요, 여기 지금 하나의 조상에서 나온 생쥐와 침팬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망류는 이 도마뱀부터 침팬지에 이르는 조상에서부터 나온 그룹들을 다 묶어놓은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분류군은 분기군과 같습니다. 자, 자매종과 자매분기군은요, 예를 들어 생쥐와 침팬지는 하나의 조상에서 나온 자매가 되겠죠. 그래서 자매종. 또, 자, 여기 이 도마뱀, 악어, 비둘기 이 하나의 분기군을 형성하고 생쥐와 침팬지는 하나의 분기군을 형성하는데 둘 사이는 각각 하나의 조상에서 나온 자매들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자매 분기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개통수를 그리느냐? 개통수를 그리는 방법은 공통조상에서부터 해서 새로 생긴 특징들이 있죠. 새로 생긴 특징들을 가지고 그룹을 묶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파생형질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상동형질 얘기를 해볼까요? 공통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둘 이상의 종들이 공유하는 형질을 상동형질이라고 합니다. 박쥐의 날개와 새의 날개 보게 되면요. 이 날개, 이 들은 상동형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날개를 구성하는 앞다리가 있죠. 앞다리의 구조를 보게 되면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손가락뼈, 그다음에 앞팔뼈, 전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위쪽, 그다음에 어깨뼈 이렇게 같은 색으로 표시된 뼈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같은 색으로 표시된 뼈는 원래 공통조상에서 같은 부분인 것이죠. 공통조상에서 물려받은 상동뼈라고 상동인 특징을 나타낸 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쥐와 새의 앞다리는 상동형질이 돼요. 상동형질. 왜냐하면 사지류의 앞다리는 사지류의 조상에서 물려받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날개 자체는요. 이 날개 자체는 새의 날개와 박쥐의 날개는요. 새와 박쥐의 그룹에서 나중에 독립적으로 서로 갖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수렴진화라고 하는데요. 이 수렴진화 또는 거꾸로 진화한 진화 역진화에서 우연히 같아지게 되는 어떤 형질의 유사성을 우리가 상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사는 분류를 할 때, 개통수를 그릴 때 우리 헷갈리게 하는 많은 부분이에요.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상사성을 기준으로 개통수를 작성하면 안 되고요. 공유 파생 형질을 가지고 개통수를 작성해야 됩니다. 즉, 한 분기군에 속하는 생물들이 공유하는 어떤 특징들, 새롭게 출현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지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사지류. 사지류의 팔다리 4개 있는 것은요. 물고기, 어류, 사지류의 조상인 어류가 갖고 있지 않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지류를 가진 애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거죠. 왜냐면 어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지류가 팔다리 4개가 가지게 되면서 이 그룹들이 여기서 이제 나온 이 조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손들은 전부 다 팔다리 4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사지류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요. 그래서 개통수상에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척추동물 8종에 대해서 지금 이들의 일단 형질을 구분하고요. 거기서 이제 공유파생 형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통술 그림을 익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악어와 새는 비둘기 같은 경우에 깃털을 가지는 이건 공유파생 형질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털과 젖선을 가진다. 그러면 생쥐와 침팬지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그룹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서 새로 생겨난 공유 파생형질이라 이 두 개를 같이 묶은 거예요. 각질성 변형을 가지고 있는 애들 이 세 개의 그룹을 하나의 공통수랑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톱 갖고 있다? 그럼 이 그룹들을 하나에 묶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유 파생형질을 바탕으로 개통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공유 파생형질의 존재의 유무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밖에 외군이라고 불리는 아웃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외군을 두게 됩니다. 외군을 두게 됨으로써 개통수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어떤 개통 발생 재구성에 이용된 자료는요, 뭐 형태에 당연히 이용되게 되겠죠. 예, 발생 패턴, 고생물학, 화석입니다. 그다음에 행동이라든지 분자 자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통수를 어디에 이용하느냐? 다양한 방식에 이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라고 하는 면역결핍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 HIV가 사람한테 1과 2 타입이 있습니다. 개통수를 그려봤더니 이 1 타입은 침팬지가 갖고 있는 것과 가장 근연관계에 있었고요. 2 타입은 긴 꼬리 원숭이와 가장 근연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원숭이들에 나타나는 HIV와 유사한 바이러스들을 비교해 봤었어요. 이렇게요. 그렇다니 HIV1은 결국은 침팬지로부터 기원한 거죠. 침팬지 그룹으로부터 사람들한테 이제 넘어온 거고요. 긴 꼬리 원숭이 그룹으로부터 사람에 넘어온 게 HIV2 타입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기원들을 우리가 조사할 때 이런 개통수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이거는 그 개통수를 이용해서 법과학을 한 건데요. 법과학은 여러분 CSI 아시죠? 지금은 좀 한물간 드라마이긴 하지만 믿으지만 이 Crime Scene Investigation 한 과학 수사에서 이용되는 그런 어떤 과학을 우리가 법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사례인데요. 어떤 치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들한테 HIV 바이러스를 막 몰래 주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HIV가 양성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고소했는데 그 증거로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사람 유죄 판결 내린 증거로서 이 환자들과 이 희생자들의 어떤 개통수를 가지고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전부 다 지금 그 치과에 들렀던 사람들의 모든 환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걸려서 HIV에 걸린 사람들을 보니까 그 바이러스가 전부 다 단계통을 그러니까 하나의 그 분기구를 형성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치과 의사 가지고 치과 의사로부터 강제적으로 주입됐다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치과 의사는 이제 그 유죄 살인 미수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개통 발생을 통해 형질의 진화를 또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검상 꼬리 송살이라고 불리는 여기 이렇게 날카롭게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수컷들을 보이시죠? 이 종에서는 암컷들이 이렇게 긴 꼬리를 가진 수컷들을 선호하는데요.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 어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꼬리를 긴 꼬리를 가진 것들을 선호하는 것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먼저 긴 꼬리가 생겨나서 암컷들이 그걸 선호하는지 아니면 암컷들의 선호도가 이전에 존재했는데 긴 꼬리를 가진 애들이 나타남으로써 또 선호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상꼬리 송살이랑 가장 근연관계에 있는 프리아펠라라고 불리는 이 속의 종들 같은 경우에는 긴 꼬리가 없어요. 그런데 암컷들한테 이 수컷에 일부러 긴 꼬리를 달아놨을 때 암컷들이 거기에 대한 선호도를 보인다는 것을 조사함으로써 솔직히 이 긴 꼬리를 선호하는 특성 자체는 이 두 종이 저 앞쪽에서 진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꼬리의 어떤 길이가 길어지는 형태를 나타내는 그룹이 바로 이 검상 꼬리 송사리 종에서 출현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이 프리아펠라라는 프리아펠라 속에 있는 종들의 암컷은 이 긴 꼬리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수컷들이 그걸 진화시키지 못해서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 식물의 자가 불화합성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자가수정을 방지하는 거죠. 자가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극단적인 근친 교배인데요.
근친 교배 자체는 사실 진화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가 불화합성의 식물에는 만연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렙토사이폰 속의 식물 종 중에 일부 종들은 보게 되면 화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수정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자가 수정이 되는 이런 종들은 하나의 그룹이냐, 아니면 이런 어떤 자가 수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독립적으로 갖게 됐느냐. 그냥 개통수를 그려보니까 지금 자가 수정을 하는 이런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진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개통수가 상에 보면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이 빨간색으로 불리는 자가합성이 각자 독립적으로 갖게 됨으로써 이것들은 수렴 진화를 겪게 되는 거죠. 수렴 진화, 독립적으로 서로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분자식의 가설이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할 텐데요. 분자식의 가설은 진화적 분기, 그러니까 얼마큼 진화적으로 오래전에 갈라졌느냐랑 그 사이 분기와 그 다음에 이 두 종 사이의 분자 진화 속도 사이에 서로 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에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분기 시간을 가지고 이제 두 종의 분기 시간을 x축에 놓고요. 그 다음에 두 종의 아미노산 차이를 y축에 놓고 그것 사이 추세를 본 겁니다. 봤을 때 일정한 비율로 변화한 거죠. 즉 오래전에 분기하면 분기할수록 더 많은 아미노산 차이가 나는 거고, 최근에 분기하면 분기할수록 더 적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분자식인데, 우리가 이제 서로 분기 시간 알고 아미노산 차이를 계산했잖아요. 거꾸로 요 이제 추세선이 그려지게 되면요, 두 종을 선택해 놓고 두 종 사이 아미노산 차이를 보는 거예요. 아미노산 차이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얘 두 종은 언제 전에 갈라졌다라는 것이 이제 역으로 추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게 이제 분자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자시계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HIV가 1, HIV1, 아까 1, 2 있던 거 기억나시죠? HIV1이 도대체 우리 인류 집단에 언제 들어왔느냐, 이거를 이제 따지는 거죠. 분자시계를 보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서 X축과 만나는 점을 보니까 여기 1930년대와 40년대 중반 정도에 인류 집단에 들어온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개통 발생은 생물 분류의 바탕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생물 분류라는 것은 생물의 그룹을 구분하는 겁니다. 생물 종들을 여러 개의 그룹으로 묶어 나가는 과정들, 이것들이 생물 분류고요. 근데 그 생물 분류를 할 때 개통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물을 분류하느냐. 그래서 개통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HIJ 같은 경우에는 한 조상에서 나왔죠. 한 조상에서 나온 단계통군입니다. 자, 여기 EFG 같은 경우에는요, EF의 조상은 여기지만 G의 조상은 여기에요. EFG의 공통조상은 여기겠지만 EFG의 공통조상은 여기에 보이는 A부터 J까지가 모두 다 그 공통조상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EFG 같은 경우에는 너무 먼 그룹들을 억지로 묶어놓은 것이 되겠죠. 이거는 공통조상을 포함하지 않는 억지로 묶어놓은 그룹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그룹을 묶는 경우는 수렴진화 형질을 가지고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박쥐랑 새가 있었는데 박쥐랑 새가 날개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이제 한 그룹으로 묶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절대 이제 사실 이게 다계통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분류군으로 보통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직계통군 같은 경우에는 자 BCD 같은 경우인데 이게 BCD의 공통주상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BCD의 공통주상이기도 하지만 A도 여기 포함되게 되겠죠. 이런 경우 약간 아쉽게 일부가 빠져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직계통군이라고 합니다. 직계통군 같은 경우에는 분류군으로 보통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일부 분류학자들은 직계통군도 분류군을 인정하자고 하는 그 의견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통분류학을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되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학명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챕터를 아마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학명을 쓴 이유는 일반명 가지고는 우리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게 세 개의 종이죠. 얼핏 봐도 좀 달라 보이시죠? 굉장히 서로 유형관계가 없는 이 종들인데요. 일반명은 인디안 페인트 브러쉬라고 불리는 것으로 똑같습니다. 인디안 페인트 브러쉬 여기. 자, 인디안 페인트 브러쉬라고 사람들 얘기하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종을 얘기할 거고 이걸 얘기할 거고 각각 다른 종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세 종은 기원도 다르고요. 지금 보면 종명 완전히 다른 그룹에 속한 종들이에요. 일반명은 지역별로 서로 이렇게 일반명이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에 대해서. 근데 학명은 그런 어떤 혼동을 없애려고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학명만 보게 되면 이 세 종은 완전히 다 다른 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이 우리 생물 이름의 유일성, 한 종이 오로지 하나의 이름만 갖게 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그 특징, 유일성을 갖게 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학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척추동물의 개통수가 나오죠. 척추동물의 개통수. 사지동물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지동물의 개통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쪽 동물 부분에서 또 더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자, 22장입니다. 22장은 종 분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구상에서는 수백만 종의 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직도 계속 밝혀내고 있지만, 자, 그러면 도대체 모든 생물은 공통조상에서 출현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종이 생길 수 있느냐? 당연히 뭐 종이 계속 생겨나야 되겠죠. 그 생겨나는 과정이 자체가 종분화가 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종분화의 개념과 종분화의 기작, 그 다음에 종분화의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은 일단은 지금 종의 개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설명하면요. 상호 교배가 가능하고 역사적 운명을 같이 하는 개체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상호 교배가 가능하다. 유전자가 섞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집단과 같은 개념이죠. 거기에 역사적 운명을 같이 한다. 한 종은 같은 종의 길을 가는 것이죠. 같은 종의 길을 가는 것들이 이제 한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 개 종을 설명하는 그 뭉뚱그려서 설명했지만 종은 옛날부터 종을 설명하는 여러 개념들이 존재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형태학적 종 개념의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에 있는 것과 뉴멕시코 미국에 있는 뉴멕시코에 있는 이 두 종의 개체 수컷들이죠. 생긴 건 똑같습니다. 형태적으로 구분이 안 되면 같은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경우 문제가 되냐면 암컷들은 수컷과 굉장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적 변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형태학적 종 개념도 물론 많이 쓰긴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생물학적 종 개념이죠. 종이란 여기서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상호교배하는 자연집단입니다. 다른 집단과는 생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상호교배, 생식적 격리 이 부분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생물학적 종 개념은요. 이 생물학적 종 개념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위에 보세요. 이 두 종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크립틱 스피시스, 숨어있는 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잠재 종이라고 하는데 형태학적 종 개념으로는 얘를 쉽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배하냐 안 하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종 개념으로는 분명히 위 두 종은 다른 종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종 개념이 과학적으로 왜 의미가 있냐면요. 형태학적 종 개념은요. 그 형태를 보는 사람들의 주관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주관이 항상 맞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생물학적 종 개념은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반증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게 같은 종이라고 가설을 세웠으면은 이 같은 종이 맞느냐 틀리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종 개념은. 개념 자체 일단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확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개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종 개념은
종이라고 하는 어떤 가설을 검증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통학적 종 개념이 있는데요. 종은 개통수에 존재하는 하나의 가지로 보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개통수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하나의 가지고 여기도 하나의 가지잖아요. 이걸 각각을 종으로 보는 겁니다. 즉 조상과 자손 사이 연속적 관계. 저는 저희 아버지, 또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따져 올라가다 보면 다 같은 종이니까 저를 낳을 수 있었겠죠. 거슬러 올라가서 구분된 같은 종으로 인식되는 것까지 그 모든 가지를 하나의 종으로 보는 게 개통학적 종 개념입니다. 자, 지리적 경위가 여러분 그 이소적 종 개념 이소적 정분화 들어보셨죠? 이소적 종분화 지리적으로 경위된 이후에 각각 변화를 축적한 다음에 별개의 종으로 가는 과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소적 종분화는 유전적으로 어떻게 이소적 종분화가 일어나느냐? 하나의 가설은 여기 있습니다. 도브잔스키 밀러 모형에 따르면요. 자, 조상 집단은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예요. 이 a와 b 사이에서는 스몰 a, 스몰 a, 뭐 이게 이 스몰 a와 스몰 b 사이에서는 서로 유전적으로 서로 잘 어울립니다. 근데 갈라졌어요. 갈라져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하나는 이제 이 a라고 하는 게 라지 A, 라지 b가 되고요. 다른 가지에서는 스몰 b가 라지 B, 라지 b가 된 거예요. 둘이 교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 오랫동안 이제 돌연변이가 축적된 거죠. 그러면 라지 A와 라지 B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불화합이 되는 거예요. 불화합. 개념적이긴 하지만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라지 A와 라지 B 사이에서는 서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두 종의 잡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식적 경리를 획득하게 된다는 게 이제 도브잔스키 밀러 모형이 되겠습니다. 즉 유전자 간의 불화합성이 생시적 격리를 유발한다라는 것이죠. 자, 도브잔스키 밀러 모형을 염색체에 적용하면 우리가 로버소니안 전자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게 1번, 2번, 3번 염색체인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어떤 염색체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전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로버소니안 전자가 바로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한 그룹은 1번, 2번이 붙어서 한 그룹은 2번, 3번이 붙어서 이런 염색체 세트를 만들게 되면요. 얘들이 만나서 교배를 하게 되면요. 염색체 간의 교차라든지 유전자 재조합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 잡종 자손은 생존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로버소니안 도브잔스키 밀러 모형을 여기 이제 염색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생식적 격리와 유전적 분기는 서로 비례하게 돼 있어요. 즉, 생식적 격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유전적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분자시계에서 설명한 것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면은 그만큼 생식적으로도 격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자, 종분화가 일어나는 기작에는 이소적 종분화, 동소적 종분화가 있습니다. 이소적 종분화는 한 집단이 물리적 장벽으로 나눠진 후에 일어나는 종분화가 되겠어요. 여기에 미국의 옛날에 그 중앙고원이 있었고요. 빙하기 이전에 어류가 이 중앙고원에 이렇게 어류가 존재했었는데, 자, 빙하가 내려오게 되면서 이 고원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거기서 각각 여기 이종과 이종과 이종들이 서로 종분화를 일으켜가지고 이런 패턴들이 공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선 이거, 여기선 이거. 자, 그러면은 거꾸로 지금 현재 이 패턴을 보고 나서 여기 이 두 그룹을 나눴던 어떤 지리적 격리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겠죠. 자, 창시자 사건과 이수적 종분화가 서로 맞물리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와이에 이 초파리, 무늬날개 초파리가 수백 종이 있어요. 여기 하와이에요. 하와이에 있게 된 이유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와이는 새롭게 만들어진 화산섬들이죠. 그 전에는 다른 생물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 조상이 여기에 정착을 했고 새롭게 섬이 만들어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소적 종분화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초파리 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이제 그러니까 창시자 사건과
다음에 이런 어떤 이수족 종분화가 섞여지게 돼서 이렇게 높은 종 다양성을 나타내게 되죠. 다윈의 핀치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다윈의 핀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갈라파고스 군도고, 이 갈라파고스 군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산섬들이 되겠죠. 그리고 섬과 섬 사이에서 이수족 종분화를 통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핀치종들이 생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동수족 종분화는 물리적 경위 없이 일어나는 종분화를 말합니다. 동수족 종분화를 일으킨 두 가지 기작으로는 분단성 선택과 배수성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배수성 설명할게요. 배수성은 배수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배체, 4배체 부모가 있었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3배체를 만들어내요. 근데 3배체는 홀수계잖아요. 홀수계가 되면 얘들 사이에 같은 상동염색체 사이에 분리가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그 불균등한 염색체 조합을 갖게 되는데 이런 개체들의 자손들은 살 수가 없어요. 대다수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배체 같은 경우에는 3배체 자손만 계속 만들 수밖에 없어요. 3배체. 자, 이렇게 되는 경우 분명 이것들과 이 자손 이 종과 이 종들은 서로 다른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다른 종이 되어버려서 뭐 한 세대 만에 사실 새로운 종이 생성될 수 있는 기작이 바로 이 배수성에 의한 동수적 종분화예요. 분단 선택은 뭐냐면 일종의 마이크로하게 일어나는 이수적 종분화 같은 개념입니다. 자, 미국에 원래 산사나무가 있었습니다. 산사나무. 그 다음에 나중에 사과나무가 들어왔어요. 사과, 산사, 근원종이죠. 근데 원래 미국에 있던 초파리들은, 과실파리들은 산사나무의 열매 위에서 만나서 짝짓기라고 그 산사나무 열매 안에다 자기 자손을 낳습니다. 그래서 초파리는 초파리 구더기들이 이게 과일에 붙어 있어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과나무가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개체들은 사과나무를 선호하는 거예요. 사과를. 여기서 만나서 자손을 낳아요. 그러면 산사나무에서 나온 자손들은 다시 자기 부모의 속성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사나무에서 다시 짝짓기를 하게 됩니다. 사과나무에서 나온 자손들은 자기 부모의 속성과 비슷하게 또 사과나무에서 짝짓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사과나무와 산사나무 짝짓기라는 개체들 사이에 분리가 되게 됩니다. 비록 같은 지역에 살지만 사과나무와 산사나무가 서로 다른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계속 교배하다 보니까 종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종분화도 있어요. 동수적 종분화의 메커니즘으로요. 자, 생식적 격리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죠? 생식적으로 격리되는 겁니다. 접합 전 격리와 접합 후 격리가 있어요. 접합 전은 아예 수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잡종 형성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기계적 격리. 기계적 격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떤 물리적으로 교배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 생식기의 어떤 교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격리. 서로 교미하는 시간이 다른 그런 경우. 행동적 격리는 행동으로서 이제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식지 격리와 배우자 격리들이 있습니다. 이 예 중에 일부는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좀 살펴볼게요. 접합 후 격리는 잡종 자손이 만들어지긴 하나 이들이 적응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지 못하고 심지어 자손을 낳지 못하는 경우도 이 접합 후 격리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말과 당나귀 교배를 하면 노새가 나오죠? 이 노새는 불임입니다. 이것도 접합 후 격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과 당나귀는 잡종 1세대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잡종들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아까 있던 시간적 격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시간적 격리는 지금 여기 표범개구리 세 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얘들이 번식기가 있어요. 지금 번식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 원래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땐 번식기가 이렇게 구분되지만 얘들이 같은 지역에 살게 되면요. 번식기가 차이를 두게 됩니다. 번식기 차이가 두게 되니까 서로 유전자가 섞일 일이 없게 되겠죠. 이런 걸 시간적 격리라고 하고요.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 위에 주황색 종과 보라색 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시기가 겹쳤는데 주황색 종이 같이 살게 되면서 이 시기를 서로 겹치지 않게끔
아예 시기를 뒤쪽으로 옮기게 되죠. 이렇게 잡종 개체가 적응도가 떨어진다는 걸 얘들이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비잡종 개체보다 떨어지는 경우 잡종 자손을 형성하지 않도록 암 낳는 부모를 선호하는 그런 어떤 그 현상이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즉 여기에도 원래 있었을 텐데 여기에도 알아서 이렇게 옮긴 게 아니라요. 여기서 이 시기에 있었던데 만약에 여기서 이 개체들과 잡종을 형성하는 자손들이 태어나요. 그럼 이 자손들은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적응도가 떨어집니다. 적응도가 떨어지면은 이 자손들이 그 다음 자손을 못 낳거나 없어요. 그러면 이 자손들이 여기에서 교배를 할 텐데 여기서 자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 시기에 교배하는 이 개구리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쉬프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 경우도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강화를 통해서 이 두 종은 절대 잡종을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또 강화의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행동적 격리에 해당되는데요. 이 두 개의 근현종의 두껍인가요? 개구리 종류들인데 얘들이 메이팅 콜, 짝짓기 울음소리를 냅니다. 개굴 하는데 이거는 암컷들을 유인하기 위한 건데요. 예를 들어 두 종이 서로 따로따로 살았을 때는 얘들의 소리가 서로 비슷해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두 종이 같은 지역에 샀을 때는 서로가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차이를 벌리게 되는 거죠. 두 종이 서로를 이제 자기의 짝짓기 상대로 인식하지 않도록 더 차이를 벌리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강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꽃식물과 곤충은 종 간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특히 신생대에 서로 이렇게 엄청나게 종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지금 이 새와 이 지금 나방이죠. A는 지금 벌새고요. B는 박각시 나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각자 자기가 주로 꿀을 먹는 꽃이 있어요. 꽃도 얘에 맞춰가지고 얘 구조에 맞도록 얘가 그 꿀을 먹을 수 있도록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종은 이 종과 이 꽃과만, 이 종은 이 꽃과만 계속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생대 때 특히나 여러분 최근 신생대 때 곤충과 꽃식물의 진화가 굉장히 엄청나게 다양화됐는데 이게 곤충과 꽃식물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1대1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서로 종분할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겁니다. 많이 다양화되었죠. 자, 생식 경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잡종대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 두 종의 무당 개구리가 있죠. 두 종의 무당 개구리가 지리적 분포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에 빨간 선으로 된 부분에서는 둘 사이에 잡종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잡종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잡종 개체가. 이런 경우 두 종이 완전히 섞이지가 않고요. 여기서 계속 잡종이 형성되고 시원치 않은 잡종이 형성되는 이런 상태를 만들게 돼요. 생식 경위가 불완전한 경우 잡종대가 만들어지고요. 생식 경위가 완전하다고 하면 잡종대 자체도 안 만들어지겠죠. 생식 경위가 또 전혀 없다고 하면은 두 종이 섞여가지고 아예 이제 유전자가 섞이게 돼서 한 종이 유지될 텐데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잡종대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종분화는 저는 어렸을 때 모든 생물종이 똑같은 종수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어리석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 같은 자매 분기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룹은 종이 엄청 많고 어떤 종이 없어요. 자, 왼쪽 그 개통수를 보세요. 노린재 종류인데요. 요페이 노린재유와 군배충류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한 종과 1800종이에요. 자매군인데. 장립 노린재랑 이소메토 노린재류 같은 경우에도 만종 60종이에요. 아니 자매군인데 왜 그렇지? 유전자도 비슷할 텐데 봤더니 먹는 게 달라요. 초식종 같은 경우에는 초식 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육식 노린재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초식 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식물들이 되게 다양한데 자기가 먹는 기주식물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주식물의 선호도에 따라서 종들이 분화할 수 있었는데
육식 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잡아먹잖아요. 굳이 뭐 나는 토끼만 먹을래. 예를 들어 노린재가 토끼를 먹을 리는 없지만 나는 뭐만 먹을래. 이렇게 되지 않고 예를 들어 이제 얘들은 다양한 종류의 이제 뭐 다른 곤충들 잡아먹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종분화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어떤 시기의 전문화, 그 다음에 이제 수분, 꽃가루가 이제 여러분 식물에서 꽃가루가 이렇게 닿는 과정들 수분이라고 하는데 이 수분을 풍매와 충매화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풍매화는 바람에 의해서 수분되는 거고 충매화는 곤충에 의해서 수분되는 건데 바람에 의해서 수분되는 그 그룹들은 종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바람은 종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곤충에 의해서 수분이 되는 그룹들은 곤충 종에 따라서 아까 봤던 꽃식물과 곤충 사이의 상호작용처럼 서로 종 간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선택이 세 번째 요인인데요. 성선택에 의해서 될 수 있는데 성선택 같은 경우에는 암컷이 수컷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게 서로 미묘하게 차이가 나게 되면요. 암컷과 수컷의 특징들. 자, 암컷은 이 수컷을 선호하고 이 암컷은 좀 미묘하게 다른 수컷을 선호하게 되면요. 이 암컷의 자손들은 또 자기 엄마와 같이 이런 수컷을 역시 수컷을 선호하게 됩니다. 선호도에 의해서 둘 사이에 유전적 경리가 발생하게 되고 종 분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런 어떤 성선택, 마지막으로 분산 능력들이 있습니다. 분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자손을 퍼뜨리냐인데 많이 퍼뜨릴 수 있는 넓은 지역에 퍼뜨릴 수 있는 종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좁게 퍼진 애들은 종분화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 경리가 그만큼 더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시기 전분화, 수분, 성선택, 분산 능력. 이 네 가지가 바로 각 계통 간 종분화 속도를 좀 차이가 나게 하는 요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적응방산입니다, 여러분. 적응방산은 서식 환경 사이에 생태적 지위가 비어있을 때 다양한 환경을 이용하도록 형질이 진화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하와이에 보면 국화과에 속하는 은검초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동일종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화되었죠. 하와이는 화산섬입니다. 그 전에 이제 화산섬이기 때문에 화산섬이 새로 만들게 되면 그 전에 식물이 존재하지 않겠죠. 여기에 은검초의 조상이 건너왔어요.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서식 환경이 존재하는 거죠. 난 여기 갈래, 난 여기 갈래. 이 은검초 내에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환경을 이용하는 어떤 종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와이엔 굉장히 다양한 은검초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방산이 되겠죠. 마치 그 중생들이 끝나고 나서 공룡들의 살고 있던 서식 환경을 포유류에 굉장히 다양한 종분화가 일어나면서 그 환경들을 이용하면서 포유류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적응방사는 특정 그룹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었죠, 여러분. 제가 말이 빠르기 때문에 수업은 약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한 3시간 정도 되는 수업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공부를 자세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책 읽어보고요. 이번 시간은 진화의 과정, 진화의 개념과 진화의 요인, 진화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챕터에서는 개통발생의 제곱성과 활용해서 개통발생과 개통수의 개념, 그 다음에 개통수 작성하는 방법, 개통수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종분화를 알아봤는데요. 종분화의 기작과 종분화의 특성 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도 잘 보내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